서울의 심장부 아우라그룹의 플래그십 호텔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부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순백의 꽃들로 장식된 버진 로드는 마치 천상으로 향하는 길처럼 보였다. 이곳에서 태양그룹의 황태자 최진혁과 유력 정치인의 딸인 신부의 세기의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연출된 하나의 거대한 쇼였다. 하객들은 서로에게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했다. 태양그룹과의 새로운 사업 기회, 다음 선거에서의 정치적 입지, 혹은 단순히 이 화려한 사교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욕망. 이 호텔의 소유주이자 아우라그룹의 총수인 한태준은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 이런 행사는 일상과도 같았다. 그의 귀에는 사람들의 축하 인사와 클래식 선율이 들려왔지만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소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기심, 탐욕, 지루함, 공허한 찬사들. 한태준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 능력은 사업에서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일상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았다. 그는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 진절머리가 난 지 오래였다. 신랑 최진혁은 흠잡을 데 없는 외모와 매너로 하객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신부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주례사가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하지만 한태준은 최진혁의 매끄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갑고 오만한 속내를 똑똑히 듣고 있었다. 이 결혼만 끝나면 아버지의 잔소리도 끝이다. 저 여자 집안이 가진 힘만 손에 넣으면 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정돈되지 않은 머리카락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걸음,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절박한 눈빛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이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에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비명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곳에 들어왔는가? 여자는 비틀거리며 버진 로드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 한때는 진실을 파헤치는 집요함으로 유명했던 전직 기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저 행패를 부리러 온 미친 여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태양그룹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녀를 막아섰지만 서연은 그들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다. 그녀의 입에서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 나왔다. 최진혁, 이 살인자, 네가 어떻게 여기서 웃고 있을 수 있어? 연 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살인자라는 끔찍한 단어에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미소가 사라졌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에 스친 당혹감과 분노를 한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신부는 창백해진 얼굴로 신랑의 팔을 붙잡았다. 최진혁의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경호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경호원들이 강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계속해서 소리쳤다. 내 동생을 죽여놓고 내 더러운 돈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전부 밝혀낼 거야. 네가 저지른 짓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할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찢어질 듯 아릿듯했다. 하객들은 이제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불쌍한 여자, 아마도 최진혁에게 버림받고 앙심을 품은 스토커일 것이라고 그들은 멋대로 판단했다. 한태준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눈에도 강서연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난동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들려온 것은
그녀의 외침과는 전혀 다른 더욱 선명하고 절박한 내면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또렷하게 울리는 진실의 소리였다. 버텨야 해, 강서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수연아 보고 있지. 언니가 꼭 네 억울함 풀어줄게. 저 악마 같은 놈을 네 앞에 무릎 꿇릴 거야. 한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저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미치광이의 망상도 아니었다. 뼈에 사무치는 슬픔과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한 인간의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이었다. 그는 다시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최진혁은 이제 안정을 되찾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 송구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한태준의 귀에는 그의 진짜 속마음이 날카롭게 들려왔다.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강서연 내년은 내 동생처럼 똑같이 만들어주마. 조용히 사라질 기회를 줬을 때 곱게 꺼졌어야지. 소름 끼치는 악의가 담긴 생각이었다. 한태준은 두 사람의 내면을 동시에 들으며 상황의 본질을 순식간에 꿰뚫어 보았다. 화려한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바로 악마였고 식을 망치러 온 미친 여자가 바로 정의를 부르짖는 유일한 목격자였다. 경호원들은 강서연의 입을 막으려 했고 그녀를 짐짝처럼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흥미를 잃고 다시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가려 했다. 그들에게 이 소동은 잠시 동안의 가십거리에 불과했다. 곧 이 일은 태양그룹의 막강한 힘으로 언론에서조차 자취를 감출 것이고 강서연이라는 여자는 정신병원에 갇히거나 의문의 실종자로 처리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이 세계의 방식이었다. 한태준은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부조리와 불의를 목격했지만 언제나 방관자의 입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뇌리에서 강서연의 절박한 속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제발 누가 내 말 좀 들어줘. 이건 진실이야. 저 사람이 내 동생을 죽였어. 그 목소리는 마치 그에게 직접 보내는 구조 신호처럼 느껴졌다. 태양그룹은 아우라 호텔의 VVIP 고객이었고 그들과 척을 지는 것은 사업적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타인의 생각을 읽는 능력을 저주로만 여겼던 그가 처음으로 이 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경호원들이 강서연을 거의 문 밖으로 끌고 나갔을 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텼다. 그녀는 주저앉아 바닥에 놓인 와인잔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단상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졌다. 와인잔은 최진혁의 옆에 있던 거대한 웨딩 케이크에 명중했다. 새하얀 크림 위로 붉은 와인이 피처럼 번져나갔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저항이자 이 거짓된 축제의 순결함을 더럽히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신부의 비명과 함께 연 회장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제 최진혁의 인내심도 바닥난 듯했다. 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이는 것을 한태준은 똑똑히 보았다. 경호팀장의 귀에 대고 무언가 지시하는 그의 속마음이 태준에게 들려왔다. 뒤뜰로 끌고 가.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이것은 단순한 제압 명령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과 협박의 지시였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한태준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소란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음 같은 쇼 한태준이 직접 나서는 모습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그는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나아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저 거짓된 천국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외치고 있는 저 여자 강서연이었다.
태양그룹의 경호원들은 한태준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다. 이 호텔의 주인이자 자신들의 고용주인 태양그룹 회장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경호팀장이 당황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한 대표님, 여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괜히 엮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좀 끼어들지 마시오 라고 외치고 있었다. 한태준은 경호팀장을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경호팀장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한태준은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있는 강서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남자는 누구지 최진혁과 한패인가? 여기서 날 끝장내려는 건가? 한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수트 재킷을 벗어 힘없이 늘어져 있는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러고는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연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손 놓으시죠. 이분은 제 손님입니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이분은 제 손님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태양그룹 경호원들의 거친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역력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듯했다. 최진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금방이라도 한태준에게 달려들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선 것은 그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한태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한태준을 대하는 태도는 조심스러웠다. 한 대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군. 이 여자는 우리 가문의 행사를 망치러 온 정신 나간 여자일 뿐이오. 아우라 그룹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으니 어서 우리가 처리하게 해주시오. 한태준은 최 회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최 회장의 위선적인 말 뒤에 숨겨진 추악한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건방진 놈, 감히 내 아들 일에 끼어들어 여기서 전연을 치우지 못하면 모든 게 귀찮아져. 한태준은 대답 대신 자신의 호텔 보안팀을 향해 손짓했다. 그의 신호에 잘 훈련된 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강서연의 주위를 에워쌌다. 순식간의 상황은 태양그룹의 경호원들과 아우라 호텔의 보안팀이 대치하는 형국이 되었다. 태양그룹의 경호원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이곳은 한태준의 영역이었다. 최 회장은 분노로 입술을 떨었지만 대한민국 재계에서 한태준이 가진 힘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는 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한태준은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강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왜 나를 돕는 거지? 이 남자도 믿을 수 없어. 한태준은 그녀의 불안을 읽었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그의 손길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저항하지는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최진혁의 소나귀에 다시 떨어지느니 차라리 이 정체불명의 남자를 따라가는 것이 나았다. 한태준은 자신의 보안팀의 호위를 받으며 망연자실한 하객들과 분노에 찬 최 씨 일가를 뒤로하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했지만 추악했던 결혼식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다. 한태준은 강서연을 데리고 호텔의 V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 한태준을 날카롭게 관찰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그녀가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부류의 사람들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호텔 최상층 외부인에게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펜트하우스 앞에서 멈췄다. 한태준이 지문 인식을 통해 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하고 고급스러운 거실이 나타났다. 방금 전에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이곳은 완벽한 고요와 평온함에 휩싸여 있었다. 한태준은 안으로 들어가며 서연에게 말했다. 여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말은 위협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가 덮어주었던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던지며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죠? 원하는 게 뭡니까? 날 여기에 가둬놓고 뭘 어쩔 셈이죠? 최진혁이 시켰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시 돋친 고슴도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도록 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그를 노려보았다. 한태준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바 테이블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다. 그는 서연의 의심과 두려움 가득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더 큰 방안만 살 뿐이었다. 그는 최대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잔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입을 열었다. 최진혁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아주 싫어하게 될 것 같군요. 일단 좀 앉으시죠. 많이 지쳤을 텐데. 그의 차분한 태도에 서연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 내 목적을 알고 있겠죠? 난 최진혁을 무너뜨릴 겁니다. 당신이 날 방해한다면 당신도 내 적이 될 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더 공격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한태준의 귀에는 그녀의 속마음이 함께 들려왔다.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더 이상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아. 한태준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린 채 통유리창 밖에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유리의 표면처럼 차갑고 매끄러웠다. 당신 동생 수연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 진심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순간 강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동생의 이름, 수연. 그녀는 오늘 연회장에서 동생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 내 뒷조사를 했군요. 그녀가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아니요, 뒷조사 같은 건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들렸다고 해두죠. 들리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서연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슨 말장난을 하는 것인가? 그녀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이 남자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한태준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불신을 느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연회장에서 들었던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를 그대로 읊었다. 저 악마 같은 놈을 네 앞에 무릎 꿇릴 거야. 그 다짐 아직 유효합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강서연에게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그것은 그녀가 동생의 무덤 앞에서 홀로 수백 번 되뇌었던 피눈물 섞인 맹세였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녀 자신만의 절규였다. 강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 남자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녀의 이성이 마비되고 지난 1년간 억지로 쌓아 올렸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더 이상 강한 척할 힘도 의심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태주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물잔을 건넸다. 이번에는 서연도 거부하지 않고 잔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동생이 죽은 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한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의 머릿속으로는 그녀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지만 그는 묵묵히 그것을 감당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한태준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 대신 깊은 절망과 마지막 희망을 갈구하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한태준에게는 그 어떤 외침보다도 크게 들렸다. 제발, 우리 수연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강서연은 한태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동생 강수연은 촉망받는 신진 화가였다. 태양그룹이 후원하는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열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장밋빛으로 물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악마 최진혁을 만났다. 최진혁은 수연의 재능과 미모에 반해 집요하게 그녀를 쫓아다녔다. 처음에는 신사적인 후원자를 가장했지만 그의 집착은 점점 도를 넘어섰다. 수연이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최진혁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호텔방으로 수연을 불러내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그 후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수연을 철저히 파괴하기 시작했다. 언론과 미술계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그녀의 명예를 더럽혔고 그녀가 설 자리를 모두 빼앗아 버렸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태양그룹의 압력 앞에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모든 희망을 잃은 수연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최진혁의 만행을 기록한 일기장을 남겼다. 그날 이후 강서연의 삶은 동생의 복수를 위한 투쟁으로 변했다. 그녀는 일기장을 들고 언론사, 검찰, 인권단체 등 안 가본 곳이 없었다. 하지만 거대한 태양그룹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결혼식장을 찾아가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강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끔찍한 비극이었다. 한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진실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었다. 그는 분노로 주먹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다. 그는 수많은 인간의 추악한 내면을 봐왔지만 최진혁의 악랄함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연 씨, 당신의 싸움 이제 혼자가 아닐 겁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동정도 위로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차가운 결의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강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감정 없는 얼음 같다고 생각했던 그의 눈동자 안에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뜨거운 분노의 불꽃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다. 부드러운 침대 시트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은 그녀가 지난 1년간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느끼게 했다. 악몽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잔 것은 동생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어젯밤의 격정적인 사건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며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한태주는 이미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분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다시 냉철하고 이성적인 기업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화면이 떠 있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앞에서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 다시 의심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저 남자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한태주는 서연의 기척을 느꼈는지 화면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일어났습니까? 간단하게 식사부터 하죠. 긴 싸움이 될 테니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의 비서가 준비해놓은 따뜻한 식사는 서연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은 녹여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 한태주는 그녀를 서재의 디지털 스크린 앞으로 이끌었다. 스크린의 한가운데에는 태양그룹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진혁과 태양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강서연 씨가 가진 정보와 제가 가진 자원을 합쳐야 승산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모두 말해 주십시오. 그의 단도직입적인 태도에 서연은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감상적인 위로나 동정 대신 그는 즉시 행동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서연은 21번 고르고 지난 1년간 홀로 싸우며 모아온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동생의 일기장 사본을 화면에 띄웠다. 거기에는 최진혁의 만행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어서 최진혁에게 접근했다가 피해를 입을 뻔했던 다른 여성들의 익명 증언 파일들을 열었다. 그들은 모두 태양그룹의 보복이 두려워 법정 증언은 거부했지만 서연에게는 비밀리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또한 그녀가 기자의 감으로 파헤친 태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서류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료들은 대부분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정황 증거들이었다. 한태주는 그녀가 제시하는 모든 자료를 놀라운 집중력으로 검토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연의 설명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더 깊은 정보들, 자료를 얻게 된 경위 증인들의 심리 상태, 그녀의 직감적인 판단, 이 함께 흘러 들어왔다. 그는 서연이 가진 정보의 가치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말했다. 감정적으로는 호소력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군요.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방패로 삼고 있을 겁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지금 즉시 아우라그룹 법무팀에 고진우 변호사 연결해. 그리고 내 개인 보안팀장인 박 실장도 대기시키라고 하게.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막힘이 없었다. 곧이어 화상통화 화면에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검사 출신으로 재계의 해결사로 불리는 고진우 변호사였다. 한태주는 고 변호사에게 강서연의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라며 태양그룹의 비리 혐의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숨긴 채 마치 기업 간의 정보전을 치르는 것처럼 상황을 구성했다. 고 변호사님, 지금부터 태양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쳐 주십시오. 자금 흐름, 해외 페이퍼 컴퍼니, 내부 고발 가능성이 있는 인물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 변호사는 한태준의 단호한 의지를 읽고 즉시 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연결된 박 실장에게는 강서연의 24시간 신변 보호를 지시했다. 어젯밤 결혼식장에서의 소동으로 인해 최진혁 측에서 어떤 물리적인 위협을 가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박 실장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그의 팀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난 1년간 문전박대만 당하던 그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한태준의 지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회사 중 하나인 IT 보안업체 화이트햇 해커팀에게 연락했다. 태양그룹의 전산망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찾아보십시오. 공시자료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 사소한 보안 허점이라도 좋습니다. 디지털의 세계에 남겨진 그들의 발자국을 역추적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놀랐다. 이것은 전면전을 의미했다. 이제 두 사람의 역할은 명확해졌다. 강서연은 사건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핵심을 짚어주는 심장이자 두뇌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직감과 취재 경험은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었다. 한태준은 그녀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길을 뚫고 장애물을 파괴하는 압도적인 힘, 즉 자본과 인력기술이라는 창과 방패를 제공했다. 기묘하지만 완벽한 조합의 연합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한태준은 서연이 언급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웠다. 수연 씨가 일했던 갤러리의 관장. 처음에는 돕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했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양그룹에 압력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한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몇 달 전 한자선 파티에서 그 관장과 마주쳤던 적이 있었다. 그때 스쳐 지나가며 들었던 관장의 속마음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최진혁 그 자식 재능 있는 애 하나를 망가뜨려 놓고. 하지만 내가 나섰다간 내 갤러리도 끝장이야. 모른 척 해야지. 한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 관장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큰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의 두려움을 없애주거나 혹은 태양그룹보다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면 입을 열 겁니다. 서연은 그가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하는지 의아했지만 그의 통찰력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들은 공격 목표를 이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최진혁 개인의 폭행 혐의를 계속 파고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생의 일기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인이나 물증 확보가 시급했다. 둘째, 강서연이 포착했던 태양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확대하여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다. 한 개인의 성범죄는 덮기 쉬워도 수천억 원대의 기업 비리는 꼬리를 자르기 어렵다. 최진혁을 지탱하는 기둥인 태양그룹 자체를 흔들어야 그를 고립시킬 수 있었다. 한태준은 서연의 안전과 작전의 보안을 위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아우라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레지던스 중 하나로 철저한 보안과 사생활 보호가 보장되는 곳이었다. 또한 자신의 회사 건물 안에 위장된 사무실 하나를 통째로 비워 그들만의 비밀 작전실, 즉 워룸을 만들었다. 서연은 더 이상 낡은 오피스텔에서 쫓기듯 정보를 분석하지 않아도 되었다. 며칠 후 워룸의 한쪽 벽면은 태양그룹의 지배구조 계열사 현황, 그리고 최 씨 일가의 인물 관계도로 가득 찼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권력의 지도는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서연은 그 앞에 서서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의 거대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혼자였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절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한태준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었다. 한태준은 커피 잔을 들고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복잡한 관계도를 보며 말했다. 거대해 보이지만 모든 구조물에는 약한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단단해 보이는 곳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균열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 지점을 찾아내서 공략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맹렬함이 느껴졌다. 강서연은 한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남자였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가 왜 자신을 돕는지,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그녀가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거기에는 아직 우정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동맹의 굳건한 신뢰와 결의만이 존재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싸움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강서연과 한태준의 연합이 조용히 닻을 올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태양그룹의 거대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언론이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온라인 포털의 메인 화면이 온통 강서연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그곳에 진실은 없었다. 그녀는 재벌가 스토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전직 기자, 망상에 사로잡힌 여자로 둔갑해 있었다. 워룸의 대형 스크린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태양그룹이 매수한 언론사들은 익명의 측근들을 내세워 그녀가 기자 시절부터 특정인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그녀가 과거에 취재했던 사건을 왜곡하여 그녀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이슈를 쫓는 윤리 의식 없는 기자였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모든 것은 강서연이라는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거대한 여론전이었다. 최진혁은 카메라 앞에서 비운의 주인공을 연기했다. 그는 슬픔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잠시 알았던 분인데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부디 안정을 되찾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기에 대중들은 동정표를 보냈고 강서연을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한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인터뷰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으로는 최진혁의 역겨운 속마음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꼴 좋다 강서연. 이제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실 이 세상에서 진실은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거야. 넌 그냥 내 손바닥 안에서 발버둥 치다 끝날 뿐이야. 한태준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적의 공격 패턴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때였다. 여론전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는 더욱 지독한 인신공격이 시작되었다. 익명의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그녀의 과거 사진 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했다. 그녀의 SNS 계정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살해 협박으로 뒤덮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여론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그녀의 존재 자체를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태양그룹이 가진 힘의 실체였다. 강서연은 애써 덤덤한 척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창백해진 얼굴은 그녀의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런 공격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까지 들먹이는 비난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동생의 죽음마저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악의적인 댓글들을 보며 그녀는 키보드를 부술듯이 움켜쥐었다. 한태준은 그런 그녀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내면은 수천 개의 칼날에 베이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었다. 한태준은 조용히 모든 인터넷 창을 닫아버렸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뿐입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저들은 수연이까지 모욕하고 있어요. 죽은 내 동생을. 그녀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다. 그녀는 이 싸움이 자신뿐만 아니라 죽은 동생의 명예까지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한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시선을 맞췄다.
그래서 멈출 겁니까?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당신은 미친 여자가 되고 동생의 죽음은 영원히 묻히게 되겠죠. 저들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았다. 그래,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며칠 후 그들에게 첫 번째 물리적인 위협이 닥쳐왔다. 서연은 과거의 태양그룹에 비리를 제보하려다 실패했던 전직 재무팀 직원을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외곽의 한 카페였다. 박 실장을 비롯한 한태준의 보안팀이 철저한 계획에 그녀와 동행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적에게 노출되어 있었다. 그들이 탄 차량이 내부 순환로에 진입하자마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요하게 뒤를 쫓기 시작했다. 박 실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대표님께 보고해. 미행이 붙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검은색 세단은 노골적으로 위협 운전을 해왔다. 갑자기 속도를 높여 차선을 가로막는가 하면 아슬아슬하게 옆을 스치며 공포심을 유발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추격전이었다. 서연은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다. 박 실장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답게 놀라운 운전 실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갔다. 그는 복잡한 골목길로 접어들어 몇 번의 급커브와 역주행에 가까운 기동으로 끈질기게 따라붙던 검은 세단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후 박 실장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운전 실력이나 움직임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최진혁이 사설 용역 깡패들을 고용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워룸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추격전 소식을 보고받은 한태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서연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당신의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녀는 이 싸움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 혼자만의 복수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한태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서연의 자책을 단호하게 끊어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최진혁이 드디어 꼬리를 드러냈으니까요. 언론 플레이만 하던 쥐새끼가 굴 밖으로 기어나왔다는 건 우리가 놈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고 있었다. 최진혁, 네가 먼저 선을 넘었다. 이제 이건 강서연 씨만의 싸움이 아니야. 내 싸움이기도 하다. 그의 확고한 태도에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단지 동정심이나 변덕으로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그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결의는 진심이었다. 한태준은 즉시 박 실장에게 서연의 경호를 2배로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모든 동선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서연이 만나기로 했던 전직 재무팀 직원은 그날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집에도 없는 상태였다. 태양그룹의 손이 이미 그에게까지 뻗친 것이 분명했다. 경찰에 차량 위협 사건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단순한 난폭 운전 시비로 보이며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무성의한 답변뿐이었다. 법과 공권력은 철저히 그들을 외면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된 듯 했다. 워룸의 벽을 가득 채운 태양그룹 관계도는 이제 승리를 위한 작전 지도가 아니라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지도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 최진혁의 오만한 얼굴 사진이 들어왔다. 저 남자 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걸어야 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이 다시 약해지려는 순간 한태준이 그녀의 옆에 와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최진혁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할수록 저자는 더 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껏 당하기만 한 이유는 방어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 우리도 방역해야 합니다. 저들이 가장 아파할 곳을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격해야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관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전면전을 선포하는 지휘관의 날카로운 결단이 서려 있었다. 태양그룹의 파상 공세는 오히려 두 사람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공포와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다. 워룸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태준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태양그룹의 조직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전략의 서두를 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의 공격에 대응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정합니다. 그는 강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입니다. 적에게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만들 겁니다. 강서연 씨는 빛 속에서, 저는 어둠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적의 심장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정면 대결은 무의미했다. 적의 눈을 피해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었다. 그날 이후 강서연은 최첨단 워룸을 떠나 다시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태양그룹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태양그룹이 최근 완공한 거대 프로젝트 태양드림 리조트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겉보기에는 성공적인 사업이었지만 서연은 그 화려함 뒤에 분명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국회 도서관과 시청의 낡은 문서 보관소를 드나들며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리조트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자료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토지 매입 기록 등을 샅샅이 훑었다. 며칠간의 고된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리조트 부지 매입 과정이 너무나 순조롭고 완벽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토지 소유주들과의 마찰이나 보상 문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했다. 서연은 기자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당시 리조트 부지 근처에 살았던 주민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였지만 몇몇은 여전히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그들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굳게 닫았다. 태양그룹이라는 이름이 주는 위압감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끈질기게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신뢰를 쌓아갔다. 그러던 중 한 노인으로부터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헐값의 땅을 넘기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어느 날 밤 의문의 청년들에게 협박을 당한 후 어쩔 수 없이 헐값의 계약서 도장을 찍어야 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태양그룹이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원주민들을 협박하고 헐값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같은 시간 한태준은 그만의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전쟁터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재계의 사교 모임과 VIP 미팅 현장이었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신규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을, 미끼로 태양그룹의 핵심 협력사들과 금융권 인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공식적인 명분은 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였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적들의 머릿속을 엿보는 것이었다. 미팅은 아우라 호텔의 최고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진행되었다. 한태준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좌중을 압도하며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태양그룹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다. 최근 태양그룹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업계에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래 은행이신 하나은행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의 질문에 하나은행의 부행장은 웃으며 전혀 문제없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한태준의 귀에는 그의 불안한 속마음이 들려왔다. 사실 위태위태한데 여기서 잘못 말했다간 소문만 커질 뿐이야. 최 회장이 어떻게든 막아주겠지. 한태준은 다음 목표물로 시선을 돌렸다. 태양그룹의 오랜 라이벌인 대성건설의 사장이었다. 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태양드림 리조트의 수익 모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성건설 사장은 겉으로는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프로젝트 분명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거야. 공사비를 저렇게 부풀리고도 이익이 남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최 회장 뒤로 얼마나 빼돌렸을까? 한태준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저게 적은 동지가 될 수 있다. 그는 대성건설 사장의 의심을 기억해 두었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리조트 건설에 참여했던 하청업체 대표였다. 그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한태준은 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척하며 그의 생각을 읽었다. 태양그룹 놈들 공사 대금은 제때 주지도 않으면서 또 신규 사업이라니. 밀린 대금만 50억인데 이러다 우리 회사는 부도나게 생겼다.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한태준은 그 하청업체 대표의 절박함 속에서 기회를 보았다. 그날 밤 워룸에 돌아온 한태준은 강서연에게 자신이 얻은 정보들을 공유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업계 동향 믿을 만한 정보원의 귀띔이라는 형태로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했다. 하나은행은 내부적으로 태양그룹의 대출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건설은 태양드림 리조트 프로젝트에 비자금이 흘러 들어갔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서연은 한태준이 가져온 고급 정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발로 뛰며 알아낸 현장의 목소리와 그가 최상층에서 파악한 권력 내부의 기류가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알아낸 토지 강제 수용 문제와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는 결국 대성건설 사장이 의심하는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자금 확보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명확한 타겟을 설정할 수 있었다. 불안에 떠는 은행 의심에 가득 찬 경쟁사, 그리고 분노에 찬 하청업체. 이들 중 가장 약한 고리는 단연 하청업체였다. 은행이나 경쟁사는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지만 당장 부도 위기에 몰린 하청업체 대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태양그룹을 배신할 동기가 충분했다. 그는 내부 비리를 폭로할 가장 가능성 있는 인물이었다. 한태준과 강서연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드디어 방역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냉철한 결의가 번뜩였다. 이제 그들은 방어하는 쪽이 아니라 사냥을 시작하는 쪽이었다. 강서연은 하청업체 대표에게 안전하게 접근할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자 시절 경험이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 한태준은 법무팀과 회계팀에게 하청업체 대표가 태양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시 얻게 될 이익과 신변 보호 방안에 대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당근과 채찍, 즉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가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마인드게임은 이제 끝났다. 두뇌 싸움으로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적의 심장을 향해
직접 움직여야 할 때였다. 하청업체 대표를 통한 내부 고발 계획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들은 한 발 늦었다. 태양그룹은 이미 하청업체에 밀린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고 그는 가족과 함께 장기 해외여행을 떠난 상태였다. 태양그룹이 자신들의 약한 고리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꼬리 자르기에 능한 거대 기업을 상대로는 어설픈 접근은 통하지 않았다. 워룸에 돌아온 강서연과 한태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작전 보도를 마주했다. 한태준이 입을 열었다. 더 아래를 공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으로 매수되거나 협박으로 입을 막아버리면 그만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매수하거나 협박할 수 없는 바로 심장부를 겨눠야 합니다. 그의 시선은 태양그룹 조직도의 최상단. 최 회장의 바로 옆에 있는 한 남자의 사진에 멎었다. 그의 이름은 박영진 상무, 태양그룹의 재무책임자 CFO이자 최 회장의 30년 지기 오른팔이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을 꿰고 있는 살아있는 금고나 다름없었다. 그룹 내에서는 그의 충성심과 철저한 입단속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겉보기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과도 같았다. 하지만 한태준과 강서연은 알고 있었다. 모든 성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강서연은 박영진 상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업무 스타일, 동선 평판 등 표면적인 정보들 속에서 그녀는 인간적인 약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며칠간의 뒷조사 끝에 그녀는 의미 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박 상무는 지독한 일벌레였지만 동시에 끔찍이도 가족을 아끼는 가장이었다. 그의 아내는 독실한 신자로 매주 교회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그의 유일한 딸은 희귀병을 앓아 미국에서 유학하며 치료를 받고 있었다. 소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박 상무 딸의 병명과 치료 비용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박 상무가 정상적인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이 매년 딸의 치료비와 학비로 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그가 최 회장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이유이자 동시에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그의 충성심은 가족애라는 가장 순수한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새로운 접근법을 구상했다. 박 상무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아내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녀는 박 상무의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봉사하는 자선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땀을 흘렸다. 서연은 처음부터 목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한 봉사자로 그저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작은 신뢰를 쌓아나갔다. 몇 주가 흐른 후 박 상무의 아내는 서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을 힘든 봉사활동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착한 청년으로 생각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낡은 가구들을 옮기다 잠시 쉬는 시간이었다. 박 상무의 아내가 남편이 너무 바빠 주말에도 얼굴 보기 힘들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준비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모님, 제 친구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일이 좀 불법적인 일인 것 같아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아픈 아이 때문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박 상무 아내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박 상무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서연은 보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 그런 나쁜 회사가 다 있군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한편 한태주는 박상무를 직접 압박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박상무가 회원으로 있는 최고급 비즈니스 클럽의 멤버십을 이용했다. 그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와 뵈서 마주쳤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한태주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며 교묘하게 그를 떠보았다.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 기업들의 회계 부정 사건이 자주 터지는 것 같습니다. 오너 리스크를 막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도 많더군요. 그는 박상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상무님처럼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분이야말로 그룹 입장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상무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태주는 그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들을 읽고 있었다. 박상무의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이 남자가 뭘 알고 있는 거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야. 저 눈빛은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만약 비자금 장부가 터지면 회장님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딸 치료비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모든 불안의 중심에는 딸에 대한 절박한 사랑이 있었다.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어. 하지만 이 일이 잘못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한태주는 그가 느끼는 고뇌의 깊이를 확인했다. 박상무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워룸으로 돌아와 서연에게 자신의 통찰을 전했다. 역시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숨긴 채 심리적인 프로파일링과 상황적인 추론으로 포장해서 설명했다. 박상무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범죄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어요. 아주 작은 충격만 가해도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끝난다. 서연은 다음 봉사활동 날 박상무의 아내에게 다시 한번 다가갔다. 그녀는 지난번에 말했던 친구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그 친구 남편이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만약 그 남편이 내부 고발을 통해 수사에 협조한다면 법적으로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모님이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그것은 조언을 구하는 질문의 형태를 띤 최후 통첩이었다. 그날 밤 박상무의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남편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유진이 치료비로 보내주는 돈, 그거 정말 깨끗한 돈 맞아요? 아내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상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모든 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의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아내가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긍정보다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아내와의 다툼 후 박상무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 회장이 비상시에만 사용하라며 건네준 대포폰과 활짝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대포폰을 들어 최 회장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지난 30년간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딸의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이대로 가다가 모든 것이 발각된다면 자신의 딸은 범죄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고뇌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충성심과 부성의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의 손이 마침내 움직였다. 하지만 그가 집어든 것은 대포폰이 아니었다. 자신의 개인 스마트폰이었다. 그는 며칠 전 아내가 혹시 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라며 건네준 법률 상담소라고 저장된 낯선 번호를 찾아냈다.
그것은 강서연이 만약을 위해 아내에게 남겨둔 번호였다. 박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전화가 될 것이었다. 박영진 상무가 떨리는 손으로 눌렀던 통화 버튼은 거대한 태양 제국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서연과 박상무는 한태준이 마련한 철통 보안의 안개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박상무의 얼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강서연 앞에 작은 암호화된 USB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태양그룹의 모든 비밀 장부가 들어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명단, 그리고 최진혁이 강수연 씨에게 저지른 짓을 덮기 위해 사용된 돈의 흐름까지 전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딸, 제 가족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십시오. 그들이 새로운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워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한태준은 즉시 박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박상무 가족의 해외 도피와 신분 변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는 명령이었다. 박상무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악마의 하수인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USB를 건네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건 고백이자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박상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안가를 나와 박 실장의 호의를 받으며 채 올랐다. 이제 모든 증거는 손에 들어왔다. 싸움이 곧 끝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짐승이었다. 박상무의 배신을 직감적으로 눈치챈 것인지 아니면 그저 마지막 발악이었는지 그의 방역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찾아왔다. 서연이 탄 차량이 한적한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를 품은 공격이었다. 개개의 왁잡아. 박 실장이 외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지옥의 문턱에서 운전대를 미친 듯이 꺾었다. 차량은 굉음과 함께 간발의 차로 덤프트럭을 피했지만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옆 상점에 쇼윈도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고 차체는 형편없이 찌그러졌다. 덤프트럭은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속도를 높여 현장에서 사라져버렸다. 서연은 깨진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덤프트럭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것이다. 보안팀 요원들이 재빨리 그녀를 차에서 끌어내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박 실장은 분노로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다. 타겟이 직접 공격을 받았다. 대표님께 즉시 보고해. 그 시각 한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고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있었다. 단순 졸음운전 추정.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태준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최진혁의 경고이자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그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을 서서히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진혁이 강서연의 목숨까지 노리기 시작한 이상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한태준의 눈빛이 얼음보다 차갑게 변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껏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고 호랑이를 직접 굴 밖으로 끌어내 사냥하기로. 그는 즉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을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아우라 그룹은 서울 근교에 총 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복합 리조트 아우라 드림시티 건설을 추진할 겁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그것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한태준은 이어서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메인 시공사 선정은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결정할 겁니다. 태양그룹을 포함한 국내 최고의 건설사들에게 모두 참여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의 말에 임원들은 의아해했다. 아우라 그룹은 이미 자체 건설사를 가지고 있었다. 굳이 외부 그것도 경쟁사인 태양그룹에게까지 기회를 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아우라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10조 원짜리 거대한 먹잇감이 시장에 나타난 것이다. 태양그룹의 최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이 프로젝트만 따낸다면 모든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한태준은 함정을 파고 그 안에 달콤한 꿀을 부어놓았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차례였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을 통해 시장의 거짓 소문을 흘렸다. 아우라 그룹이 태양그룹의 오랜 라이벌인 대성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한 상태라는 소문이었다. 이 소문은 자존심 강한 최 회장의 경쟁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성건설을 꺾고 이 프로젝트를 따내야만 했다. 며칠 후 아우라 호텔의 컨퍼런스 홀에서 열릴 메인 시공사 선정 프레젠테이션의 공식 초대장이 각 건설사에 발송되었다. 최 회장과 최진혁은 망설임 없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를 향한 탐욕에 불타고 있었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동안 강서연과 법무팀은 박상무가 넘겨준 비밀 장부를 분석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USB 안에 담긴 진실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뇌물 횡령 탈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과의 추악한 커넥션까지. 태양그룹은 부패로 지어진 거대한 바벨탑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범죄의 정점에는 최진혁의 개인적인 악행을 덮기 위한 자금 흐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정리되었다. 그것은 건설 계획에 대한 발표 자료가 아니라 한 거대 제국에 대한 기소장이었다. 박상무는 안전가옥에서 모든 법률적 절차를 마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로 진실을 밝힐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컨퍼런스 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서연은 내일 사용될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스크린에 떠오른 동생의 환한 미소 사진을 보며 그녀는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한태준은 컨퍼런스 홀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고요하고 날카로웠다. 내일 이곳은 비즈니스의 현장이 아닌 역사의 심판대가 될 것이다. 모든 덫은 설치되었다. 이제 호랑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결전의 날, 아우라 호텔의 그랜드 컨퍼런스 홀은 10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향방을 지켜보려는 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찼다. 맨 앞자리에는 태양그룹의 최 회장과 최진혁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라이벌인 대성건설의 사장과 주요 은행장들, 그리고 한태준 측이 엄선한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다.
곧이어 이 거대한 게임의 주최자인 한태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장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는 간결하고 품격 있는 인사말로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을 알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아우라 드림시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첫 번째 발표 순서는 태양그룹이었다. 최진혁은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올랐다. 그는 화려한 그래픽과 막대한 데이터를 동원해 태양그룹이 가진 기술력과 비전을 완벽하게 포장해냈다. 그의 발표는 매끄러웠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태양그룹이야말로 아우라 드림시티를 실현할 유일한 적임자임을 강변했다. 좌중은 그의 현란한 발표에 감탄했고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아들을 지켜보았다. 최진혁이 막 발표를 마무리하려던 순간이었다.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한태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최진혁 사장님.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홀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저희 아우라 그룹은 시공사의 기술력만큼이나 기업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태양그룹의 입장을 듣고 싶군요. 그의 예기치 못한 발언의 호라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얼굴의 찰나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컨퍼런스 홀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며칠 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에 찬 얼굴의 강서연이 한태준의 보안팀의 호의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잘 짜인 각본의 클라이맥스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최진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경비들은 뭘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 그의 고함에 태양그룹의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한태준의 보안팀이 철벽처럼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한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 회장님 앉으시죠. 이분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별 프레젠테이션의 발표자이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홀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렸다. 태양그룹의 투명성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진혁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태양그룹 꿈의 도시를 건설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 아래 The True Face of 태양그룹이라는 부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다. 강서연은 단상에 올라 최진혁의 옆에 섰다.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를 연료 삼아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한 위대한 기업이 어떻게 부패와 범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인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먼저 태양드림 리조트 부지 강제 수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당시 협박을 당했던 주민들의 육성 증언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며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한태준이 그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최 회장님, 2018년 5월 스위스 비밀 계좌로 송금된 100억 원은 어떤 명목의 자금이었습니까? 리조트 인허가를 담당했던 정 의원에게 전달된 정치 후원금과는 무관한 겁니까? 한태준의 입에서 나온 구체적인 날짜와 액수 그리고 비밀 계좌의 존재에 최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태준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태준은 박 상무의 머릿속에서 읽어냈던 그리고 비밀 장부를 통해 확인했던 정보를 마치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알아낸 것처럼 던지고 있었다.
그의 능력은 이제 심판의 칼날이 되어 최 씨 부자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강서연의 발표는 계속되었다. 화면에는 박상무가 넘겨준 비밀 장부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천문학적인 액수의 탈세 내역이 공개되자 객석에 앉아있던 은행장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다. 강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태양그룹의 부패는 최진혁 사장의 개인적인 범죄를 덮어주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동생 강수연의 환하게 웃는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가 죽기 전에 남긴 일기장의 한 페이지가 확대되었다. 그는 내 꿈과 영혼을 모두 파괴했다.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 객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강서연은 일기장 내용과 함께 최진혁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과 언론에 돈을 뿌린 자금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궁지에 몰린 최진혁은 이성을 잃고 마이크를 빼앗아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저 여자가 꾸며낸 소설입니다. 저 여자는 나한테 집착하는 스토커일 뿐이라고요. 그는 다시 한번 피해자를 연기하려 했지만 스크린에 떠있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발악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한태준은 최진혁의 절망적인 속마음을 듣고 있었다. 망했다. 모든 게 끝났다. 아버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 여자를 죽여버려야 했는데. 그의 생각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내던진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한태준은 그런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혁 사장, 당신의 거짓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스피커를 통해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돼. 지난번처럼 놓치면 안 된다고. 덤프트럭 준비됐지. 걱정 마십시오. 이번엔 뼈도 못 추릴 겁니다. 최 사장님이 약속한 돈만 제대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최진혁이 강서연을 살해하기 위해 고용한 청부업자들과의 통화 내용이었다. 한태준의 정보팀이 도청에 성공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컨퍼런스 홀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최진혁은 이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구원을 바라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심판의 시간은 마침내 시작되었다. 최진혁의 살인교사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컨퍼런스 홀에 울려 퍼지자 시간은 순간 멈춘 듯 하였다. 사람들은 거대한 충격에 빠져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최진혁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넋이 나간 채 서 있었고 최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재처럼 하얗게 변한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바로 그 정적을 깨고 홀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인물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 태양그룹의 살아있는 금고 최 회장의 그림자 박영진 상무였다. 그의 뒤로는 한태준의 법무팀장인 고진우 변호사와 검찰 배지를 단 수사관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박상무의 등장은 이 거대한 심판극의 마지막 증인이자 태양제국의 마침표를 찍을 집행자였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지만 그는 오직 한 곳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셨던 최 회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배신감,
그리고 마지막 결의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강서연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의 첫마디는 홀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과도 같았다. 제가 태양그룹의 모든 비자금을 관리해온 박영진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조금 전 강서연 씨가 발표한 모든 내용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입니다. 그의 고백의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내부 최고 책임자의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쐐기를 박듯 자신이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낡은 회계 장부들이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태양그룹의 죄악을 기록한 진짜 장부 원본입니다. 컴퓨터 파일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만 손때 묻은 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장부 하나를 높이 들어 보였다. 저는 이 모든 원본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태양그룹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 수사관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최진혁에게 다가갔다. 한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죄목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최진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내민 수갑이 최진혁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하는 소리는 그 어떤 굉음보다도 크게 홀 안에 울려 퍼졌다. 최진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 같은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억눌려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폭발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강수연 씨에게 할 말 없습니까? 이 모든 광경은 한태준 측이 섭외한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지켜보던 최 회장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막아보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운 신음을 뱉었고 그대로 의자 아래로 쓰러졌다. 회장님, 비명소리와 함께 의료팀이 달려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 그 제국의 왕도 함께 쓰러진 것이다. 이 모든 아수라장의 중심 단상 위에서 강서연과 한태준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그들이 일으킨 폭풍은 이제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고 있었지만 정작 폭풍의 눈 안에 있는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박 실장이 이끄는 보안팀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아수라장이 된 컨퍼런스 홀을 빠져나와 비밀 통로로 안내했다. 축하의 말도 승리의 환호도 없었다. 오직 무겁고도 처절한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그날 오후 검찰은 태양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최 회장의 비서실과 재무팀은 속수무책으로 털렸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들이 박스째 실려 나왔다. 최 회장은 병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던 핵심 임원들은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관계 유력 인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음 날 아침 일제히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태양게이트에 휩싸였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태양그룹의 몰락과 양복 입은 악마 최진혁의 만행으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에서 태양그룹 관련 주들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여 휴지 조각이 되었다. 국민들은 존경받는 기업의 추악한 이면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강서연의 이름은 더 이상 정신 나간 스토커가 아닌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운 진실의 투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서연은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자 피해자로서 검찰청에 출두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받았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동생의 일기장 내용을 다시 한번 진술하고 최진혁에게 당했던 일들을 증언하는 과정은 이미 아문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진실을 위한 마지막 과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선 것은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지친 뺨을 스쳤다. 그녀가 홀로 택시를 잡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무표정한 한태준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 누구도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다. 거대한 제국의 몰락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승리의 대가를 치르고 남겨진 폐허 위에서 각자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야 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치열했던 싸움의 끝에서 그들은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양게이트는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최진혁은 살인교사와 성폭행 횡령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쓰러졌다가 겨우 의식을 회복한 최 회장 역시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태양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가시는 초봄의 어느 날, 강서연은 동생이 잠들어 있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공원 묘지를 찾았다. 동생의 기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동생이 가장 좋아했던 하얀 프리지어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이곳을 찾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는 동생의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고 차가운 비석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수연아, 언니 왔어. 이제 다 끝났어. 너를 괴롭혔던 그 나쁜 놈들 전부 죗값을 치르고 있어. 하늘에서 보고 있지. 이제 아무 걱정 말고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의 눈물이 아닌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동생 곁을 지키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익숙한 실루엣 한태준이었다. 그는 서연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서서 그녀를 기다려 주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비밀을 품은 냉철한 기업 총수가 아니었다. 함께 폭풍을 헤쳐나온 동지이자 그녀의 아픔을 말없이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의 물음에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인 것 같아서요. 축하해야 할지 위로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의 서투른 위로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둘 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길었던 싸움이 끝난 건 축하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연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건 위로받아야 할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가 보이는 언덕길을 함께 걸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전략을 짜던 워룸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평범한 두 남녀의 모습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가야죠. 태양그룹과의 소송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작은 비영리 재단을 만들 생각이에요. 진실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다.
과거의 저처럼 거대한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목소리마저 빼앗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의 곁에서 진실을 함께 파헤쳐주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동생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2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제가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를 사회적인 정의를 위한 사명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녀의 강인함은 파괴적인 분노가 아닌 창조적인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태준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강서연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세상을 꽤나 냉소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추악한 속내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에 담긴 깊은 고독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이 만들 재단의 아우라 그룹이 첫 번째 공식 후원사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싸움에 제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정의를 지켜나가자는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 그의 능력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한 수호의 도구가 된 것이다. 서연은 문득 박 상무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박 상무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녀의 질문에 한태준이 대답했다. 모든 수사에 협조한 덕분에 감형을 받았습니다. 지금쯤 가족들과 함께 약속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딸의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2 사람은 언덕 끝에 다다랐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따스한 봄 기운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했고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었다. 그들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한 전우였고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빛이 되어준 존재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태준은 차를 세워둔 곳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재단 사무실이라도 데려다 주죠. 그의 무심한 말투에 서연은 다시 한번 작게 웃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좀 걷고 싶어요. 아주 오랜만에 아무런 걱정 없이. 그녀는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태준 대표님. 천만에요, 강서연 기자님. 2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나누었다. 한태준의 차가 떠나고 서연은 홀로 남아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잿빛 구름이 거친 하늘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지독했던 폭풍우는 마침내 끝났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지만 폭풍이 쓸고 간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귓가를 스치는 봄바람 속에서 죽은 동생의 목소리를,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찾아줘야 할 수많은 진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렇게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